20살의 문학사의 길이 남을 이 최초의 과학 소설이자 공포 소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괴물 캐릭터 중에 하나잖아요. 네. 지금도 소비되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도 뭐만 하면 프랑켄슈타인 같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괴물 같은 작가죠. 그렇네요. 그러네요. 18살에. 근데 무슨 내용이었죠? 그 캐릭터밖에 기억이 안 나서. 그게 그 영화로 많은 사람들이 프랑켄슈타인을 접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가 많아요. 이렇게 막 일단 얼굴이 이상하게 생기고 느리게 막 걸어다니고 이렇게 약간 둔하고 맞아요. 덩치는 바보 크고 같고 이런데 근데 이게 이름이 없어요.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인 거죠. 근데 아. 근데 원작을 읽어보시면 원작의 프랑켄슈타인이 굉장히 민첩해요. 아, 약간 요즘은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이에요. 동해번쩍 서해번쩍하고 예, 그냥 날아다닌다고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빠르고 막 이래요.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는요. 이게 프랑켄슈타인 집안에 빅토르라는 애가 있어요.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과학 실험을 좋아하고 연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네. 연금술도 관심이 많고 그러다가 얘가 대학을 갑니다. 뭐 잉골슈타트라는 대학에 가서 네. 그래서 좀 제대로 화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해부학도 배우고 막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얘가 어느 순간 자기가 이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몰래 이렇게 시체 해부소 같은 데서 이렇게 묘지 같은 데서 가지고 와서 만들게 되고 몇 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살아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를 만들게 되죠. 당시에 그런 믿음이 좀 있었어요. 죽은 개구리에게 막 전기 통하게 하면 막 그렇죠. 개구리가 막 깨어나고. 근데 왜 하필 그 전기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심정지가 왔을 때 하는 전기 충격이거든요. CPR. 결국도 전기 충격이에요. 아, 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렇죠. 아. 자, 이때가 아까 1818년이라고 그러셨죠? 맞아요. 그 연도 몇 개 더 얘기해봐요. 아니 먼저 연도를 너무 아니 그냥 아무 연구나 학원이 말씀하신 있나? 다음에 이때 무슨 사건이 그치, 있었냐. 왜냐면 우리가 모르니까 아무거나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검증할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을 저는 읽었거든요. 네. 아주 옛날에 읽었는데, 저는 과학자니까 이 소설이 쓰여질 때쯤 과연 이 메리 셸리는 어느 정도의 과학적 지식을 알고 썼을까 이게 저는 그런 관점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실험이 갈반이라는 사람이 그 개구리 다리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그렇죠. 맞아. 가하자 이렇게. 다리가 막 흔드는 네. 흔들리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전기가 생명의 어떤 기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고 네. 전기 현상을 제대로 연구하게 되는 그 시점은 이것보다 좀 뒤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물리학자들이 전기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지만 전기 현상은 발견된 그 즈음에 쓰여진 거거든요. 네. 아, 그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과학자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아마 식탁 밑에서 듣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과학은 쇼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과학쇼. 우리는 과학쇼를 보러 가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네.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때는 그 사실 과학이 여전히 낭만주의 제가 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현상 같은 거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티켓 받아가지고 뭔가 전기를 와장창 가하면서 번개도 치고 손잡으라 그런 다음에 전기 가하면 충격받고 네. 이런 게 당시에는 그 위험하지 굉장한 않나요? 볼거리여서 그렇지. 신기하지. 박람회 만들고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연극 그렇죠. 보러 가듯이 박람회를 과학쇼 했어요. 같은 것들을 보러 가고 그런 것들을 재밌게 보면서 즐겼던 시대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메리 셸리도 그럼요. 그 모든 지식을 책으로 다 얻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 네. 그런 이미지들을 그런 쇼에서 다 얻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연금술도 당시에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이 그럴듯하게 들어가 있어서 과학 소설이라고 불리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이 만들어 놓고는 너무 무섭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끔찍하다고 생각해서 버려요. 아, 이- 그대로 버려요? 네, 프랑켄슈타인이 그러면 안 도망가요. 되잖아요. 도망가는 네, 버려요. 이럴 수가. 버리고 처음에 이 프랑켄슈타인 소설이 시작할 때 밀턴의 신라권에서 제사가 나와요. 이 제사라는 거 우리가 소설 같은 걸 볼 때 맨 앞에 쓰여져 있는 인용문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읽어보시면 조물주여 제가 점토로 빚어서 저를 만들어 달라고 언제 말한 적이냐. 아. 왜 나를 이 고통뿐인 세상에 태어나게 했느냐.
아, 요즘 유행하는 정서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맞아요. 이렇게 예. 부모,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렇죠. 놔달라고 내가 했어? 언제 나와달라 했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 막 찢어지죠. 찢어지죠. 사실 낳아달라고 한 적 없는데. 나는 나와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언제쯤 나가냐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나를 왜 세상에 내놓고 너는 무책임하게 버렸느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처음엔 실수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따라다니면서 프랑켄슈타인 가족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이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괴물이 와서 프랑켄슈타인 보고 나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나는 괴물이 그렇지. 천지간에 나밖에 없고 인간들은 모두 나를 피하고 내가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조차도 정신을 차리면 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데 나와 같은 괴물 여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럼 둘이 남미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조용히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막상 그 괴물 여자를 만들면 괴물 여자가 내가 언제 만들어 달라 그랬냐고. 그 얘기. 나는 왜 만들었냐.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해요. 왜냐하면 하나를 더 만들면 번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종족이 계속 늘어나고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만들다가 네. 이거를 그냥 버려요. 그러자 너무 화가 난 이 괴물이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원한에 사무쳐서 가족들 다 죽이고 특히 어떤 순간에 죽이냐 하면 어려서부터 집에서 같이 자란 엘리자베트라는 사촌과 결혼하는 결혼식 날 신부를 죽이고 그다음에 뭐 아버지를 죽이고 뭐 하여튼 다 죽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그 프랑켄슈타인은 이 괴물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북극에서 막 추격전을 벌이다가 그래서 이게 그냥 공포 소설이나 그냥 과학 소설의 어떤 원조로서 중요한 소설이 아니고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실존적인 그런 의문점 있잖아요. 네.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소설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회자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당시 런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설 읽어봤어?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회자됐는데 화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없던 이야기, 네, 완전히 새로운 지금 들어도 이야기니까. 너무 재밌고 사실 흥미진진한데.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소설의 원형이에요. 그렇겠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자기 소설로 연극이 상연되고 있다는 얘기 들어요. 연극이 또 데이트예요. 근데 그 연극에서 말하자면 지금 말하는 그런 프랑켄슈타인 괴물의 유형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막 달린 거요. 네, 이 사람들은 소설보다는 실제 눈으로 본 걸 훨씬 잘 기억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저작권료 같은 게 그러니까 지금 없었기 그게 제일 때문에 궁금해요. 아, 메리셀이 좀 잘 됐으면 그래서 좋겠는데. 인세를 좀 받았나. 못 받았고 저런. 뭐 그냥 자기 연극이 된다니까 좋아하고 옛날에 그 저작권이 없었기 때문에요. 셰익스피어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셰익스피어도 극작가였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 또 제작자이기도 했거든요. 네. 자기가 써서 자기 극장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입장권 수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배우들하고 같이 먹고 살았는데 이게 누가 베끼는 거예요, 자꾸. 네. 로미오와 줄리엣 이러면은 현실적이다. 네. 한 달쯤 뒤에 보면 옆에 극장에서도 비슷한 이름의 로미오와 줄리엣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대본을 주지 않았대요. 아. 배우들 보고 자기 라인만 준 거예요. 아. 너 햄릿이지 이번에? 그러면 자 이거 주고 햄릿 부분만. 외우고 다시 대본 이리 줘. 그래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도 그때 상연된 그 날짜의 공연에 롤페이퍼만 이렇게 준 거예요. 아, 그래서 롤이라는 생긴 거예요. 아. 그 롤페이퍼 동글 마른 것을 하나씩 주니까 그걸 받아 자기 배역을 알잖아요. 그래서 나의 롤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오. 와. 지금은 다른 단어인데 어원이 똑같은 거구나. 역할을 주는 네. 게 그걸 주는 롤페이퍼. 거였군요. 자기 것만 줬다는 거예요. 아. 혹시
언어학자 같으세요 가끔. 아니 언어학자가 한 아니라. 번씩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써줬을 거야. 아 그런 게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네네. 아버지가 유명한 작가잖아. 아버지가 써줬나 보네. 근데 메리 셸리가 영리하게 그 책을 아버지에게 헌정했어요. 아버지 써준 게 아니야. 뭐 뭐뭐뭐뭐의 저자 윌리엄 고드윈에게 했기 때문에 설마 자기가 쓰고 자기한테 헌정했겠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심했던 것은 남편이 써줬다. 아, 남편이 유명한 네, 시인이고 시인이니까. 또 에세이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남편이 써줬나 보네라고 그리고 오해를 이 많이 받았어요. 젊은 여자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없다.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대단한 소설을 쓸 리가 없다. 그 기존 질서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 보자면 2018년에 이제 이게 출간 200주년 아. 큰 행사가 있어서 그랬군요. 예, 과학기술계에서는 이제 이걸 좀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 축하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한 잡지에서는 특집으로 다룬 적도 있어요. 거기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은 이 메리 셸리는 왜 이런 소설을 그때 썼을까? 자신의 어떤 자전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네바 호수에서 떠들다가 위력력을 만든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무언가 하고 싶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괴물과 뭐 전기 충격으로 만들어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당시에 메리 셸리는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이제 이걸 알려면은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대의 메리 셸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가장 그럴듯한 추정은 당시 메리 셸리는 그 노예 해방론자였대요. 그 당시 영국을 휩쓸고 있었던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노예를 해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쟁이었는데 이 노예 문제에서 메리 셸리가 던진 질문은 해방된 노예들이 인간인가였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당시로서는 분명 어제까지는 마음대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가축이었는데 이제 이들을 인간으로 우리가 인정했을 때 우리가 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주제였고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살 수 있지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데려온 사람들이고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인종해방 문제를 다루면서 당신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본 거라고 이제 그런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 시대는 노예 무역이 시작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17, 16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로 17, 18세기에 유럽으로 흑인들이 들어오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때였고 그래서 메리 셸리의 의도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작품이 그렇듯이 그 당시에 그 영국의 신문 같은 데서는 자 프랑켄슈타인 봐라. 노예들이 이렇게 위험하다. 반대로. 거꾸로 이용당하는 거군요. 또 이용되서 저거 봐라 주인을 못 알아보고 공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풀어줬더니 풀어주면 안 된다. 풀어주면 저렇게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연구한 걸 봐도 흑인들의 그 시체적인 능력에 대한 과도한 공포. 그러니까 굉장히 흑인들은 몸이 크고 네. 운동을 잘하고 네. 힘이 세고 절제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편견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그렇네요. 몸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위협적이고 이렇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리 셸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고 어쩌면 이제 노예 제도를 반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겠네. 괴물 이런 문학 작품 속에서 그걸 이제 느끼진 못하겠지만 그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인간의 마음 속에 굉장히 어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미래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공포스럽고. 근데 우리가 점점 더 현대에 올수록 마음을 드러내는 걸 더 두려워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유통될지 모르고. 내가 진짜 마음을 맞아. 내보였는데. 약점이 돼서 돌아오기도 네. 하고. 그런데 그 괴물은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어떤 결함이라던가 네. 또는 어떤 성격의 그걸 과장해서 보여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프랑켄슈타인이 도대체 나를 세상에 왜 내보냈냐고 울부짖을 때, 왜 나를 왜 만들었냐고 울부짖을 때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승인받는 느낌이거든요. 나만 이런 게 아니고 몇백 년 전에도 이런 존재가 있었고
이게 또 문학 작품이라면 내가 괴물이 아닌 거죠. 네. 우리가 특히 사춘기 때는 이 얘기를 다 부모님한테 할 수도 없고 친구한테 할 수도 없어서 뭐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뭐 호밀밭에 파수꾼 보니까 더 이상한 놈이 있네 여기. 그런 괴물들을 저는 문학에서 발견한다고 생각해요. 네. 발견하면 아 내가 미친 게 아니구나. 내가 괴물이 아니구나. 나는 정상이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오늘 찾은 사람은 네. 제임스 펠런이라는 제임스 펠런. 뇌신경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사이코패스라고 말을 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던 기준으로 보면 나는 사이코패스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또 책도 써내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이코패스를 다른 각도로 한번 보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과정으로 사이코패스라고 스스로 선언하게 됐고 네. 또 자기는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도 또 설명하게 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자답네요. 나를 객관화 네, 시키면서. 그렇죠. 그렇죠. 내가 사이코패스. 사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응. 근데 본인이 사이코패스라는 건 어떻게 이 재밌어요. 아까 이분이 이제 뇌신경 과학자잖아요. 네네. 굉장히 유명한 분. 2000년에는 성체줄기 세포 가지고 퇴행성 질환의 뇌 기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최초로 논문도 발표하고 각광을 받는 뇌신경 과학자. 아, 예. 이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알츠하이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알츠하이머를 할 때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는 뇌 스캔 사진이 있다면 대조군 정상 뇌 스캔 사진도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비교할 수 있잖아요. 정상 뇌 스캔은 어디가서 찾을 수 있냐면 내 가족들. 가족들 뭐 인지 기능에 장애가 없으니까 네. 그 가족들 사진을 찍어서 하고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 전에 바로 자기한테 왔던 검사 의뢰가 온 게 뭐냐면 한 50명 정도 되는 흉측한 사이코패스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뇌 스캔 사진이 왔어요. 아. 그래서 그들의 공통적 패턴이 뭐냐를 알려달라. 뇌 스캔 사진을 받아서 해석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개별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 패턴을 정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네. 젊은 사이코패스 환자들을 보고 음. 거기에서 뇌 기능에 어떤 신경 전달 물질 이상이 있는 패턴을 발견했어 라는 논문을 낸 거예요. 네. 투고를 하고 그날 저녁에 우연히 이제 알츠하이머를 또 본 거죠. 그럼 자기는 이제 블라인드로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의 뇌 스캔 사진이 누구 이름이 써 있거나 그러면 내 가족의 이름을 하면 이게 정상이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샘플은 일련 번호만 붙여서 받았어요. 네. 아. 그런데 그 뇌 사진 알츠하이머 환자들 쭉 보는데 하나가 아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뇌예요. 자기가 찾은 패턴.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정리가 안 됐구나. 자기가 정리가 안 돼서 하나가 끼어들어온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그 다음 날 이거 누구 거냐 번호를 연구원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좀 알려줘. 연구원한테 말해온 거죠. 교수님 겁니다. 야. 아니, 이게 충격이었겠다.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난 폭력전과도 없고 폭력적이지도 않았고 뭐 어떤 죄도 저지른 바가 없는데 내가 무슨 사이코패스 말도 안 되지. 다시 알아봐 그러니까 본인 거예요. 이렇게. 그 사이코패스 이 범죄자들의 뇌의 공통점은 어떤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뇌를 자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 예, 모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대뇌가 있고 뒤에는 이제 소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 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감 능력을 발휘해요. 아. 자 그러면 야 연쇄살인마 그리고 주도 면밀한 살인마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지? 그들은 상대의 통증과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거야.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인 감정적 선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기능이 저하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스캔이잖아요. 요 밑에가 없죠. 어머. 이제 전전두 피질 안화 네. 하고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굉장히 검은색 활동을 하지 않는 활동하지 것들을 않는 나타나요. 거군요. 이게 기능을 안 해요. 웬일이야? 거기서 이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 감정, 동요가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형적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기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머, 충격적이었겠다 진짜. 그러나 이분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접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이제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네. 이제 이 과학자의 사촌이 계보학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족보가 있잖아요. 아, 조상을 찾아가는 이런 게 후에마이처럼. 근데 그 동생이 자기 집안을 조사를 했어요. 네. 그 책을 보내왔는데 자기의 몇 대 몇 대 가면 근친 살인자가 있어요. 또 폭군이 자기 조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해했던 왕이 자기 집안이고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우리 집안에 이게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면서 그래 뇌의 기능 저하는 그렇다 치고 그럼 또 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게 뭐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유전자 우리 지놈 만들 네. 때잖아요. 그럼 유전자는 뭐가 있을까? 유전자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마오라는 건데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 네. 노에피네프린 뭐 이런 거 듣잖아요. 네. 이것이 이거 분해하는 효소예요. 똑같은 마오 A라는 유전자가 짧은 유전자가 있고 긴 유전자가 있는데 마오 A의 유전자가 짧으면 공격적 성향을 발휘한다고 해서 워리어 진이라고 해요. 전사 유전자라고 해요. 네. 물론 그게 있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전사 유전자가 또 다른 사이코패스에서 보여지는 뭐 말을 많이 한달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네. 아직도 우리는 다 몰라요 이게. 네. 근데 이미 우리는 집안 샘플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분석을 해보니까 마오 유전자가 많아요. 전사 유전자가. 그럼 이 사이코패스가 유전적인 아니, 근데 전사 유전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냥 그건 그냥 유전자에 붙이는 별명이니까요. 예, 워리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을 예. 좀 더 띠게 된다. 이건 뭐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리해가는 거예요, 자기가.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뒤에 가는 거 이게 과연 유전적인 것이냐, 네. 환경의 영향을 받냐 이걸 지금 우리가 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뇌기능 저하의 패턴도 있을 뿐더러 이 전사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뭐가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나도 좀 궁금한데 그럼 뭐가 이 사람들하고 문제지? 나는 차이가 뭐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범죄를 일으킨 35명 가정환경을 한번 볼까? 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35명 보니까 약 70% 이상이 아동학대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대개 아동학대의 기억은 3살 이후거든요. 아, 3살 이전치는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기억 못 하겠죠. 그렇게 따져보면 본인이 위로 짐작해도 야 99%는 아동학대가 있었는데? 라고 본 거예요. 자기의 유일한 차이잖아요. 그 사이코패스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사람들은 네. 뇌기능자 패턴도 있고 전사유전자도 있고 그들은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환경적 요인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야 그럼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려면 발이 3개 있는 의자가 돼야 된다. 3가지가 다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That's the second thing. So it's brain damage, the genetics. The third key thing is abuse. And how that. I analyzed all of them, 5 of which I determined were the brains of psychopaths. 근데 여기에 나타난 사람의 패턴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거 다 있어도 아무런 일을 발휘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 이론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발표를 하고 났는데 아니 근데 동료들이 자기한테 이 사이코패스 같은 놈 이런 소리 많이 한 거예요 자기한테. 감정을 실어서 농담이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던진 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 전에 그런 말들을 종종 들었었다는 들었는데.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만행을 보면 스스로가 써요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폭발물에 제 관심을 붙여갖고 친구들하고 폭발물 해가지고 다른 집 태워버리기도 하고 근데 나는 사람 해칠 의도는 없었잖아. 우리 장난이었잖아. 또 이게 더 위험한 거 다들 이런 장난을 하지 않나? 이러면서 다들 뭐 남의 집 하나씩은 태워 먹잖아. 친구들 데리고 가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장난을 좀 심하게 치고 또 자기는 임기응변이 뛰어나다고 봐요. 그리고 아, 그냥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잘 임기응변이 나는 좋아서 난 그게 잘 풀려났어. 난 악한 일이 평범한 아니고 사람이야. 장난이야. 뭐 장난이었어. 근데 우리 교수님 며칠-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까 그 동료들이 너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가족들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애들은 어렸을 때도 그 성향을 알 수 있대요. 부모는. 부모가 제일 잘할 수밖에 수 없지 있죠. 않나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를 돌이켜 봐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는 자기를 데리고 낚시 다니고 경마장 데리고 다니고 끊임없이 같이 장난을 쳐주고 어머니는 바느질도 알려주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해서 그런 속에서 크고 어떤 때는 아버지하고 삼촌이 약사인데 이렇게 약을 배달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럼 배달을 이 아들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가다가 이제 약로원도 가고 네. 장애인 수용시설 약 배달도 하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분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본인은 알지만 장애인들을 보면 순간적으로 슬픔이 같이 느껴져요. 어렸을 때 그 아빠의 그 행동 때문에 조건반사적으로 같이 공감하는 그때는 조건반사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분이 쭉 돌이켜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요하게 눌러주고 이끌어주고 끌고 갔고 학교 선생님마저도 연극이든 음악이든 스포츠든 무엇이든지 이 애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던 환경이 거예요. 좋았네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쁨 받는 사람 그리고 학교에서 난 뛰어난 성적을 가진 사람 나는 학급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유머스러운 대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난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극히 그 평범하다. 본성에서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렇지. 공감이 학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공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인지적 공감이 있고 감정적 공감이 있어요. 이게 감정적 공감 뭐냐면 진짜 공감하는 거예요. 네. 같이 울컥해주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지적 공감 뭐냐면 홍수가 나면 저거 어떻게 하지? 아이고 저 전쟁 났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슬픔을 느끼진 않아. 이게 미묘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이 책 전체에서 보여져요. 자기가 해부학교실 근무를 할 때 어떤 어린아이가 소녀가 사망을 했어요. 네. 근데 부모가 울고 있는 옆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드레스가 참 이뻐요. 아이고. 이게 드레스가 깔끔하고 이쁘니까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부모 옆에서 드레스가 참 이쁘군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아는데 이 부모의 심정은 몰라요 나는. 그리고 가족 친척들의 장례식장에 안 가요. 부위봉투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가서 의미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장례식을 가는 건 같이 공감해 주려고 슬픔을 나누고 애도해주고 서로 힘 북돋아주려고 가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의미를 못 찾아요. 슬퍼서 가는 게 아니라 슬퍼해야 하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군요. 그러나 참 아버지가 돌아가서 슬프겠구나. 그건 이해는 해요. 머리로 말하자면, 이해하는 예. 거죠. 배워서 아는 공감이네요. 진짜. 그렇네요. 그것은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감을 가진 사람은 공감을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쓰면서 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친사회적 사이코패스, 운 좋은 사이코패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결국 뭐냐면 비록 내 공감 능력은 떨어지지만 사회 규범이 지킬 줄 알고 도덕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남한테 크게 전과를 저지르지 않은 그런 것들은 있다. 네. 그 컨트로버시가 있잖아요. 네이처냐 널처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은 태어난 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생리 해부학자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태어난 대로 살아. 그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지 환경은 중요치 않아. 바꿀 수 없어. 굳이 한다면 8대 2 정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과학자들은 야 5대 5야. 네. 태어난 거 반절, 양육 환경이 반절이야. 늘 무지하게 싸웠는데 자기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 됐잖아요. 그러네요. 자기 삶으로 증명했네요. 내 삶으로.